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 50대 여자예요. 지금은 조금씩 극복해가고 있지만 아직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부터 차오르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이 사연을 쓰면서도 자꾸 그가 생각나 끊임없이 눈물이 나네요. 그래도 여러분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제 그 일을 정말 놓아줄까 해요. 글솜씨가 모자라 서도 없이 쓰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30 초반까지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보고 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평범한 여사원이었어요. 원래 나와 성별이 다른 수컷이란 존재에 특별히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누구나 겪는 사회적 과도기를 워낙 세게 맞고 있어서 제 눈엔 모든 세상이 흑빛으로 보였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즐겁고 기쁜 일은 더더욱 없었어요. 온갖 업무 스트레스와 다른 직원들과의 마찰로 항상 신경은 과민되어 있었고 표정은 짜증스러웠죠. 그 당시에는 가족들과도 별 교류 없이 지냈어요. 밥 먹으라는 엄마의 잔소리와 일찍 다니라는 아빠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했고요. 다 큰 딸이 금쪽이가 되어가는 것을 부모님도 힘겨워했지만 모두에게 딱히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저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엉망진창이었죠. 그렇게 다들 나름 힘들다면 힘든 시간을 꾸역꾸역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마냥 억지로 출근을 하러 가면서 버스에 오르기 전 꼭 정류장 가는 길에 있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고는 했어요. 체인점은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커피가 제 입에 아주 잘 맞았어요. 머리까지 쨍해지는 달고 단 카라멜 마키아토를 한 입 마시면 그날 있을 어떤 어려운 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느낌이었죠. 물론 그 느낌은 회사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전부 증발해버리긴 했지만요. 스트레스 때문에 마시던 커피가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죠. 버릇처럼 하루의 시작을 그 카페에서 시작하다 보니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도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한 번씩 들리고는 했어요. 그날도 역시나 아침에 감고 말리지 않은 축축한 머리를 산발해서는 좀비 같은 모습으로 커피 주문을 하려고 할 때였어요. 매일 드시는 카라멜 마키아토 맞죠? 그리고 이건 오늘 아침에 저희가 직접 구운 녹차 쿠키예요. 쿠키이긴 하지만 건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달지는 않아요. 매일 그렇게 단 마키아토만 드시는데 오늘은 이거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궁합이 괜찮을 거예요. 항상 주문할 때 직원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카드만 내미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던 저는 그제야 헝클어진 제 머리카락을 치우고 카운터를 쳐다봤어요. 휠체어를 탄 남자가 한 손에는 쿠키를 건네며 저를 보고 활짝 웃고 있더군요. 그렇게나 문턱이 닳도록 다녔던 곳인데 처음 보는 얼굴이더군요. 물음표 가득한 제 얼굴을 파악한 그 남자는 한 번 더 쿠키를 권하며 말했어요. 매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초점 없는 눈빛에다가 단 것만 주문하시길래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단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멋쩍은 표정의 남자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갑자기 제멋대로 벌렁벌렁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화 배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잘생긴 얼굴에 미소가 너무 아름다운 남자였어요. 저는 제가 살면서 그렇게 잘생긴 남자는 처음 봤거든요.
평소 이상형 따위는 없던 제게 바로 그 사람이 이상형이 되어버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인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는데 저는 그쪽이 이 시간에 거의 매일 봤거든요. 주문하고 결제하면서도 고개 한 번을 들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카페 사장입니다. 아, 제가 워낙 땅만 보고 다녀서. 그러니까요. 아침마다 그쪽 얼굴 보면 매일 얼마나 힘든길래 눈도 한 번 안 마주칠까 궁금했어요. 전 계속 여기 있었는데 말이죠. 얼굴 좀 피고 기운 좀 내세요. 예쁜 얼굴 너무 막 쓰시는 것 같네. 네? 예쁜 얼굴이요? 처음 들어본 예쁘다는 말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것도 저렇게 멋진 남자한테 칭찬을 듣다니. 알고 보니 저는 남자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 가는 남자가 그동안 없었던 것이 문제였었나 봐요. 여하튼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에 조금 더 부지런을 떨며 단장하고 카페로 향했죠. 머리를 다 말린 후 예쁜 헤어핀까지 꽂고 하지도 않던 화장에 립스틱까지 칠하고 말이에요. 아침마다 새삼 카페 가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다음날 출근까지 기다려지더군요. 그렇게 그 남자를 보기 위해 카페를 더 자주 드나들었고 고민만 하던 저는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키아토죠? 네. 그런데 사장님은 커피 뭐 좋아하세요? 저요? 전 그냥 아메리카노 마십니다. 그럼 마키아토 한 잔이랑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나는 사장님 거예요. 제가 커피 쏠 테니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모르는 용기가 솟구쳤어요. 그렇게 저는 나름 꽤 당차고 결연한 표정으로 그와의 커피 타임을 제안했어요. 그 남자는 좋다고 하며 저와 테이블로 향했어요. 카운터 안쪽에만 있던 그를 처음으로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잘생겼더군요. 저는 그가 맞은편에 편하게 앉을 수 있게 의자를 옆으로 빼고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갑자기 이런 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사장님 좋아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는 이상하게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저를 보고 빙그레 웃기만 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하세요? 좋아서요. 저도 그쪽 좋아해요. 훅 들어온 그의 고백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쿠키 드렸을 때,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좋아했어요. 그런데 절 한 번을 쳐다보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회사도 집도 제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많아서 항상 환한 얼굴을 하고 다녔거든요. 사람들 눈도 잘 안 쳐다보게 되고. 그런데도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요? 네.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끌리는 느낌이더군요. 저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 궁금증도 커지고 저도 마음에 들었지만 보시다시피 제 다리 때문에 쉽게 고백을 할 수는 없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항상 수동적이게 되더군요. 다리가 왜요? 휠체어 때문에요? 네. 전 그쪽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더욱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소름 돋게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를 항상 안 쳐다보고 주문하시길래 제가 불편하신가 싶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태껏 혼자 짝사랑만 하고 있었어요. 그는 휠체어에 의지하는 자신을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고백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평생 엉망진창인 내 모습도 좋다는 사람을 드디어 만나게 되다니. 심지어 배우보다 잘생긴 저 사람이 내게 좋다고 말하다니. 제가 그를 업고서라도
지구를 100바퀴도 더 돌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카페 사장과 손님으로 만난 그와 저는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해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막상 그와 교제를 시작하고 저는 그의 다리 장애가 하나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저를 먼저 편하게 해주려는 사람이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쑥은데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그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모두 행복했죠. 저는 그가 너무 좋아 결혼 프로포즈도 제가 먼저 해버렸어요. 승준 씨, 우리 결혼하자.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더군요. 뭐? 남자친구? 결혼? 갑자기 무슨 남자에다가 결혼을 한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결혼할 사람 있다고. 너 요새 상태 좀 괜찮아졌다 했더니 다 연애해서 그런 거였어? 뭐 네가 좋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안 그래요, 여보? 그거야, 그렇지. 그런데 도대체 어떤 남자길래 네가 갑자기 연애랑 결혼 타령을 동시에 하고 난리야? 저는 신이 나서 엄마와 아빠 앞에서 저희의 러브스토리를 들려주었어요. 그에 대해서도요. 그럼 장애가 있다는 말이야? 평생 고치지도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거라 완전 치료는 좀 힘들대. 그런데 나 그이랑 같이 있어도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 사람이 날 훨씬 더 많이 생각해주고 배려해줘. 신이 나서 떠드는 저를 두고 엄마와 아빠는 한숨만 내쉬셨어요. 정이야, 지금 네가 콩깍지가 씌어서 다리가 불편하든 팔이 불편하든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올 거야. 하지만 같이 살다 보면 그게 다 피부로 느껴질 수도 있어. 엄마랑 아빠는 좀 그래. 선천성 장애라니. 네 배필로 어떻게 휠체어 탄 사람을. 그리고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며. 우리가 무조건 싫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걸리는 것들이 많아. 부모도 분명히 장애 때문에 보육원에 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악조건을 다 갖춘 사람한테 너를 보내? 사지만 멀쩡했지.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한동안 얼마나 미친년처럼 살았어. 난 완전히 정신장애였다고. 그런데 그 사람 만나서 생각도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는데 그런 다리 불편한 게 뭐가 대수야. 난 승준 씨랑 있으면 힘들 게 없어. 진짜야. 부모 없는 거? 부모 없다고 그 사람 인성 나쁘고 어디 모자란 사람 아니야. 오히려 그 누구보다 배려심 많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 조건들만 보고 반대하지 말아줘. 내가 그동안 연애는 제대로 못 해봤지만 사람 볼 줄은 알아. 승준 씨는 정말 달라. 솔직히 저 역시 승준 씨의 장애를 처음부터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고백하기까지도 좀 망설였고 교제를 시작한 뒤에도 가끔 내가 잘한 일인가를 생각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잊게 해줄 만큼 승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불만과 짜증만 가득했던 제 일상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준 유일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뒤로도 부모님의 반대가 한동안 이어졌지만 이 사람 아니면 죽네 마네하며 시위한 결과 결국 저희는 100년 가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렵게 시작한 결혼인 만큼 저희 두 사람은 서로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았어요. 초반에 반대를 눈치챈 승준 씨는 결혼 후 부모님의 마음에 더 들기 위해 애썼고요. 그런 노력 덕분에 단단했던 부모님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저희는 알콩달콩 재밌는 신혼을 보냈어요. 2시간 넘게 준비했지만 맛이 1도 없는 제 요리를 같이 먹으며 빵 터지기도 하고 저녁마다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며 이야기도 나누고는 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 저를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자기 그거 알아? 나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결혼하고 나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아. 내 가족이 되었으니까. 가족? 너도 알다시피 난 어렸을 때 보육원에 버려져서 부모 이름도 모르고 자랐잖아. 형제 자매가 있는지도 모르고.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이 있었지만 난 항상 그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갈증이 있었어. 내 뿌리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에 대한 궁금함. 그걸 알고 싶어도 평생 알 수 없는 정답 없는 나라는 사람. 내 영원한 숙제거리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궁금하지 않을 만큼 내 울타리 안에 가족이 생긴 거니까. 연애할 때도 정이 너를 많이 사랑했지만 지금은 마음가짐이 훨씬 다르지. 고맙게도 네가 그걸 잘 느꼈던 것이고.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우리 자기는 말도 진짜 예쁘게 한다니까? 내가 더 고맙지. 천방지축에다가 엉망진창인 나였는데 뭐가 예쁘다고 나를 좋아해줬던 건지. 내가 결혼은 진짜 잘한 것 같다니까?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너무 서로를 사랑했던 우리는 제가 임신을 하면서 점점 완벽한 가족의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었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기뻤어요. 남편은 당연히 저보다 더 좋아했고요. 정희야, 회사 다니는 거 괜찮아? 회사? 뭐 다 그렇지. 참고 다니는 거지. 너 입덧도 심하고 배불러서까지 회사 다니는 거 내가 원치도 않아.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회사 그만둬. 내가 더 열심히 돈 벌게. 그렇게 저는 얼마 후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이를 잘 키우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남편의 카페를 같이 도와줄 생각이었죠. 다행히 남편의 카페는 그럭저럭 잘 흘러가고 있어서 외벌이었지만 경제적으로 크게 힘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첫째 아들 성훈이를 낳고 한창 육아의 행복과 괴로움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저는 둘째를 또 갖게 되었어요. 예쁜 공주님이었죠. 저희 부부는 금방 또 새 생명이 와준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해하며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아이도 둘이나 낳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는 제 모습을 보며 그제서야 저희 부모님은 온전히 남편을 받아들였어요. 김서방, 그동안 우리가 미안해.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그때 우리가 겉만 보고 반대를 했으니 김서방 옆에서 우리 정희가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자네한테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이제라도 사과를 꼭 받아줘. 그런 말씀 마세요. 제 딸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도 반대했어요. 지금은 저한테 두 분 다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아유, 우리 김서방은 마음도 참 넓고 너무 착해. 항상 고마워 김서방. 이제 부모님까지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우리 가족은 꽃길만 걸을 생각에 하루도 즐겁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15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저를 아껴주는 다정한 남편. 키가 벌써 180cm를 훌쩍 넘는 듬직한 아들 성훈이.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딸 우주까지 우리 네 식구는 더 단단한 울타리로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긋나는 법 한 번 없이 바르게 잘 자라주었어요. 게다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공부까지 척척 잘해주는 효자 효녀였죠. 남편이랑도 목소리 높여 싸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남편과 사이는 줄곧 신혼부부처럼 좋았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17살, 둘째 딸이 15살이 되던 해에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신이 질투를 했나 봐요. 운명의 장난은 저희를 가만두지 않았죠. 바로 남편의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거죠. 남편은 그즈음 어떤 물건이든 잡다가 놓치는 일이 많아졌어요. 내가 컵 또 깨트렸네. 정희야, 나 요즘 팔이 저리면서 힘이 많이 빠지는 느낌이 자주 들어. 심각한 건 아니겠지? 그럼 우리 같이 병원 가볼까? 저와 남편은 담당 의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김승준 씨는 지금 로게릭병에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리도 이미 그런 양상을 오래전부터 보여왔는데 아무래도 선천성 장애 때문에 감각이 없어 아무것도 못 느꼈던 것 같군요. 지금은 이제 팔까지 진행 중인 겁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나요? 수술하면 되나요? 안타깝지만 루게릭병은 현재까지 완치 방법이 없는 병입니다. 근육이 무기력해지면서 결국 장기와 호흡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가만히 누워서 죽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치료약이나 구제 방법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랐죠. 저는 남편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동안 울다 깨달을 수도 없이 반복했죠. 자기 어떡해. 우리 승준 씨 불쌍해서 어떡해. 정희야, 미안해. 끝까지 너랑 애들을 못 지켜줄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집에 시한부가 있는 분위기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암울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담담한 건 남편이었죠. 내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였는지도 몰라. 막연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남들보다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 나 혼자였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식구들을 두고 가려니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러네. 저희 부부와 아이들 모두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죠. 정야, 나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갈래. 가만히 침대에서 수월만 받다가 비참하게 가고 싶지 않아. 내일부터 카페도 다시 나가고 너랑 성훈이 우주랑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추억도 많이 쌓을래. 우리 이제 즐거운 생각만 하자. 남편의 말이 옳더군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희 네 식구는 더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더 자주 웃으려고 노력했죠. 남편과 같이 일하는 카페에서도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약속이 있어 남편보다 먼저 카페를 나선 날이었어요. 약속이 있던 저보다 더 늦게 온 남편에게 물었죠. 응? 나보다 늦었네? 잠깐 누구 좀 만나느라고. 누구? 창수 있잖아. 갑자기 찾아와서. 그랬구나. 그런데 자기 피곤해? 얼굴색이 좀 안 좋네. 응? 오늘 좀 피곤하네. 나 먼저 쉴게. 알았어. 남편은 그날 이후 어두운 얼굴을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물어도 좀 피곤하다는 대답에 몸이 많이 안 좋은가 싶었죠. 실제로 그때쯤부터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실수는 물론이고 혼자서 잘만 해왔던 화장실 가는 일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는 뭘 먹어도 체한 것처럼 속이 안 좋다며 소화제를 먹기 일쑤였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죽음이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남편이 카페에 나와서 일하는 것은 더 이상 무리였어요. 이제는 휠체어에 잘 앉아 있다가도 몸이 스르륵 미끄러져서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기도 했죠. 결국 남편은 병원에서 간호를 받기로 했고 저는 카페 문을 닫으면 얼른 아이들과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얼굴 근육이 잘 안 움직일 텐데 웃어주려 노력했죠. 병 진단을 받고 정확히 2년 만에 남편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어요.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지만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말고 또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라는 생전 남편의 유언처럼 살다 보니 시간은 또 흘러가더군요. 저는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카페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아이들 역시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올바르게 잘 자라주었어요. 그렇게 남은 가족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아이들과 저는 꽃과 들려줄 말들을 준비해 남편이 있는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엄마, 저 아줌마 지금 우리 아빠 유골칸을 만지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검은 선글라스를 낀 한 여자가 정말 남편의 유골함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남편의 사진에 손을 얹고 읊조리고 있더군요. 오빠,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남겨진 나는 어떡하라고. 이제야 겨우 만났는데 왜 그렇게 빨리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야. 여자는 어깨까지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혹시 저희 남편 김승준 씨를 아시나요?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큰 선글라스를 껴 가려져 있었지만 여자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누구시죠? 김승준 씨 부인입니다. 여기는 아이들이고요. 여자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고 저희는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빠랑 승준 씨,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이랑 너무 많이 닮으셔서요. 순간 저는 남편이 환생한 줄 알았어요. 오똑한 코, 또렷한 눈매, 시원해 보이는 입가까지 너무 판박이 같았어요. 저랑 그렇게 많이 닮았나요? 네? 저희 오빠니까요. 제 쌍둥이 오빠.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직 미성년자 아이들 같은데 놀랄 수 있으니까 저랑 먼저 둘이 이야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쪽한테 들려드릴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아이들을 납골당해 두고 여자의 손에 이끌려 저희는 근처 벤치를 향했어요. 남편과 똑 닮은 그녀를 따라가면서도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희 남편은 쌍둥이 형제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 형제 없이 보육원에서 홀로 외롭게 자란 사람이에요. 혹시 무슨 착각을 하신 건 아닌지. 저도 50년 가까이 제가 외동딸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게 쌍둥이 오빠가 있었더군요. 그게 제 남편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오빠 실제 이름은 김승준이 아니라 곽충현이에요. 곽충현이요? 그게 원래 이름이라고요? 네, 저는 곽송은이고요. 그런데 곽송은 씨가 제 남편이랑 쌍둥이라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에요. 저희 아버지 성함은 곽종배, 어머니는 이길선이에요. 아버지는 한 유명한 기업의 대표셨어요.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오빠와 저 남매 쌍둥이를 얻으셨고요. 기업과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남자아이가 더 대접받는 시대였어서 저는 처음에 그냥 오빠의 곁다리를 낳은 쓸데없는 계집애 취급을 받았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다 되도록
걷고 뛰어다니는 저와는 달리 오빠는 다리를 질질 끌며 기어다니기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부모님은 오빠 다리에 문제가 있음을 아시고는 병원에 데려가셨고요. 부모님은 너무 소중한 아들이 선천적으로 다리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고 고치는 노력을 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이미 늦었고 오빠는 여전히 발을 질질 끌고 다니며 부모님 속을 태웠다고 해요. 결국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당신들 집안에서 장애아가 태어났다는 것에 수치심을 느낀 부모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빠를 보육원에 버렸던 거예요.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말이죠. 원래는 쓸모도 없는 딸인 제가 버려졌어야 하는데 오빠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육원에 가게 된 거예요. 세상에나, 이게 다 진짜예요? 당신 부모님들은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본인 입으로 실토를 하던가요? 아니요. 부모님은 끝까지 제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집에 유모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시집을 가고 나서도 저희 부모님을 모셨으니까 거의 40년 넘게 저희와 함께 했던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지병을 앓고 누워 계시다가 마지막을 앞두고 꼭 제게 알려주고 싶다며 마지막으로 털어놓으신 비밀이에요. 여기 사진, 이것 좀 보세요. 여자가 건넨 사진 속에는 똑 닮은 아기 2명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이게 오빠고 이게 저예요. 이 사진도 유모가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자라면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크게 느낄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 유모가 더 엄마처럼 느껴졌었죠. 그 뒤로 부모님은 집안을 잇게 해줄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했지만 자꾸 유산이 되면서 결국 딸인 저만 유일한 자식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뭘 하든 상관없어 했어요. 나중에 돈 있는 남자한테 어릴 때 빨리 시집가라며 부추긴 것도 부모님이었어요. 어떻게 부모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들을 갖다 버리고 그 뒤로 임신하는 아이마다 유산되고 제일 기대도 안 했고 관심도 없었던 딸이 당신들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으로 남았으니 그분들도 속이 타들어갔겠죠. 그런데 부모님도 오빠를 버린 벌을 받은 건지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치매를 심하게 앓다가 어느 날 집을 나가 하천에 빠져 그 길로 아버지를 따라가셨고요. 이런 말 그렇지만 정말 벌 받았네요. 그런가 봐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이 사실을 아는 유모가 죽기 전 이 모든 이야기를 제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오빠를 어디 보육원에 버렸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자세히 기록해 두셨더군요. 부모님 돌아가시고도 제게 바로 말 못했는데 본인의 죽음을 앞두고 큰 결심을 갖고 제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오빠를 처음 버렸던 곳부터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참 힘들고 불쌍하게 자랐더군요. 저는 따뜻한 집에서 고기 반찬에 예쁜 드레스를 매일 바꿔 입으며 부족한 것 없이 자랐는데 오빠의 성장 흔적은 알면 알수록 참 가슴 아팠어요. 결국 길고 긴 수소문 끝에 오빠를 정말 찾게 되었고 작년에 처음 카페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우리는 처음에 바로 서로를 알아봤어요. 아까 그쪽이 놀라신 것처럼 너무 많이 닮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 역시 제 말을 쉽게 믿지 않더군요. 그럼 남편도 본인이 쌍둥이였다는 걸 몰랐던 건가요? 네, 워낙 어릴 때 일이라 둘 다 서로에 대한 기억이 없었죠.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더니 유모가 알려준 것처럼 오른쪽 등 뒤에
세 개가 나란히 있는 점과 무릎 뒤 상처에 대해 말해줬죠. 옛날 사진까지 다 보여주고 나서야 쏘스라치게 놀라며 제 말을 믿더군요. 하긴 저도 이모가 처음 그렇게 말할 때는 노망이 난 줄 알았으니까요. 그날 오빠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제게 그러더군요. 그쪽이 제 쌍둥이 동생인지 아닌지, 부모님이 날 버렸는지 아닌지는 제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제겐 저만의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냥 저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서야 제 출생의 비밀을 안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 뒤로도 저는 종종 오빠를 찾아갔어요. 그이는 제게 곽송웅 씨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오빠는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어요. 지금 오빠 가족들이 오빠 아픈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벅찬데 이런 과거까지 알면 더 심란해할 거라고. 더 이상 힘들게 하기 싫다고. 그냥 그 비밀 다시 영원히 묻어두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럼 남편이 죽기 전 자신의 출생 비밀을 다 알고도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일부러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오빠가 자기 가족을 정말 끔찍이 생각하더군요. 아들을 버린 아버지와는 다르게. 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저와 아이들 짐을 덜어주려 자신이 모든 것을 혼자 떠안고 가다니. 그런데 남편도 감추려고 했던 여동생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죠? 오빠한테 전해주지 못한 것을 주고 싶어서요. 그게 뭔데요? 여자는 가방에서 큰 소리봉투를 하나 꺼내더군요. 늦게나마 오빠 가족들에게 드릴 수 있는 약소한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저는 어지럽게 있는 서류 뭉치를 한 장씩 읽어보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걸 왜 제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늦게나마 드리는 선물. 아니, 죗값이에요. 그 안에는 8억, 10억이 각각 찍힌 통장 2개와 아파트, 건물 계약서가 같이 들어있더군요. 이건 아파트랑 10층짜리 건물 하나. 아직 명의는 다 못 돌렸어요. 저랑 같이 가서 명의 이전하고 다 가져가세요. 이걸 다 저한테 주시겠다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에요. 2분 사망보험금 나온 거 한 푼도 안 건드리고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뒀어요. 아파트랑 건물은 아버지 회사가 없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뒀던 보유 자산이고요. 잔금 이런 거 남은 거 하나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 회사는 망한 건가요? 물려줄 자식이 마땅히 없다 보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서서히 사라지는 수순을 밟았던 거죠. 그걸 예감하시고 오래전부터 천천히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2분 다 돌아가셔서 당연히 곽송은 씨한테 간 재산을 굳이 왜? 저는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가서 줄곧 살았어요. 그때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몇 달 뒤 한국에 나왔더니 남기신 유산이 있다면서 변호사가 이것들을 제게 내밀더군요.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었죠. 그런데 뭔가 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것은 더 있기도 하고요. 설명하자면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 남편도 꽤 돈 있는 집안 사람이라 저한테 당장 그 돈들 다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건 그냥 묵혀놨어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중간중간 한국에 있는 담당자한테 돈과 건물에 대한 연락을 받기는 했었어요. 갖고 있는 건물 근처에 새로운 번화가가 조성되면서 리모델링하면 더 높은 값을 매길 수 있을 것 같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부지가 재건축에 떨어져서 가치가 더 올라갈 듯하다. 등등 말이죠.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도 알아서 처리하겠거니 하며 건물이고 돈이고 그냥 미국에서 잊은 듯이 살았어요.
제 것이 아닌 거니까요. 그러다 2년 전에 엄마가 떤 유모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국에 왔을 때 오빠와 저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사람 느낌이란 게 참 무서운 게 왜 제가 그 유산들이 다는 내 것이 아니라고 느꼈었는지 소름이 돋더군요. 그때부터 오빠를 미친 듯이 찾았어요. 미국에 돌아가서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카페를 하고 있는 오빠를 찾아가 만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빠를 만났던 날 묵혀놨던 부모님 유산을 오빠애가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빠는 계속 거절했죠. 어떻게든 주려고 했는데 다시 서류를 들고 한국에 찾아왔을 때 오빠는 이미 세상에 없더군요. 그때가 마지막 만남인 줄 알았다면 더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고 오빠 이야기 들어주고 할걸. 너무 가슴 저리도록 후회가 됐어요. 50년이 넘어서야 내 핏줄을 만났는데 고작 4번 만나고 또 영원히 이별하게 된 거예요. 작년에 오빠도 떠나고 미국에 돌아가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야 겨우 정신 차리고 오빠 보려고 여기 온 거예요. 사실 며칠 전에 그쪽한테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이 서류들 전해주려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게 됐네요. 그랬군요. 그런데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애 아빠도 극구 거절했던 걸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 받겠어요. 이거 저희 부모님의 제값과 제 죄책감까지 묻어있는 돈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요. 남편의 여동생은 싫다는 제 손에 서류 뭉치를 억지로 쥐어주고는 돌아갔어요. 많은 돈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이 돈 자체를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뒤 그녀는 제게 연락을 해왔고 아파트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더군요. 정말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야 저도 다 떨쳐버리고 미국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동안 저희 오빠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한국에 더 이상 오지 않을 생각이에요. 항상 건강하시고 아이들, 아니 조카들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그녀는 일 처리를 마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저는 갑자기 제 손에 쥐어진 입이 딱 벌어지는 재산과 서류 뭉치를 들고 엄마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아이고, 김서방이 죽어서도 지 식구들 이렇게 챙겨주고 가네. 이렇게 착한 사람을 하늘도 무심하지.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갔을까?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걸. 미안해 김서방. 아휴. 그날따라 엄마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남편이 더 보고 싶어지더군요. 그 후 미국으로 돌아간 곽송은 씨와는 정말 연락이 닿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제 손에 맡겨진 이 많은 재산을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 금융 컨설턴트를 만나 잘 보관해 두었어요. 투자 권유도 받았지만 신중한 남편 성격상 그런 건 싫어하니 저 역시 절대 하지 않겠다 다짐했죠. 지금 저와 아이들은 남편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아들과 딸을 모두 유학을 보내고도 충분한 그의 유산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제 남편을 만난 건 제 생애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네요. 자기야, 거기서는 안 아프고 잘 지내? 서훈이랑 우주가 나 외롭지 않게 자기 몫까지 다 해주고 있어. 난 정말 복이 많은 여자인가 봐. 당신을 만나서 나 정말 행복했고 많이 고마웠어. 당신은 지금 내 곁에 없는데 당신 덕분에 나는 오늘도 풍요롭게 살아. 뭐라고 감사하단 말을 해야 할지 매일같이 고민해.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자기의 가족이 되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의 가족이 되어준 거야. 오늘따라 당신 생각이 더 많이 나네. 보고 싶다. 나 이제 당신처럼 쓴 아메리카노도 잘 마실 수 있는데. 같이 커피 한 잔씩 들고 손잡고 산책하면서 대화하고 싶은데. 내가 자기 따라 하늘에 가면 우리 꼭 그렇게 하자. 항상 보고 싶고 사랑해. 우리 또 만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견례까지 갔다가 결혼 파토 내고 다시 빠꾸한 20대 여자예요. 요즘 평균 결혼 연령이 여자는 31세, 남자는 33세라는데 제가 좀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입에 풀칠하기 바빠서 연애도 못 해보고 모쏠이었기에 남자를 사귀면 다 결혼해야 하는 줄 알았죠. 특히나 남친이 완전 계획형 인간이라 저와 결혼을 계획한 순간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다 이겨내고 무조건 결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절 너무 사랑해서라기보단 자기 목표와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저와 결혼을 끝까지 밀어붙이려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남친만 놓고 보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와의 결혼을 꿈꾸기도 했었죠. 그런데 남친 엄마가 아주 지랄맞은 성격이었어요. 하도 인터넷상에 악독한 시모 얘기가 많이 떠돌길래 원래 남친 엄마, 즉 예비 시모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여자는 아주 도가 지나쳤어요. 남편 일찍 죽고 홀몸으로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 그렇게 악랄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돈밖에 모르는 아주 예의 없는 아줌마였죠. 그 여자가 제 시어머니가 됐을 상상만 하면 진짜 끔찍하네요. 이렇게 적고 나니 저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남친 집안은 재벌집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죠. 현실은 반대예요. 오히려 제가 운 좋게 많은 부를 얻었고 남친 집안은 대출 10억 정도 낀 20억짜리 건물주일 뿐이에요. 대출 빼고 순수 10억의 자산이 있으니 그것도 엄청난 돈이긴 하지만 요즘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2억이 넘어가는 판국에 10억을 갖고 있다고 돈 없는 사람 멸시하는 꼴이라니 진짜 우습죠. 특히나 저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고작 20대가 뭔 인생을 알겠냐고 비웃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전 어렸을 적 할아버지와 함께 살 때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를 먹기도 했어요. 생일이나 기념일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가족 외식으로 말이죠. 그러다가 집안이 갑자기 기울고 제 인생이 바닥을 칠 적에는 1,000원짜리 짜장면집에 가서 옆 테이블이 남긴 탕수육 하나를 얼른 훔쳐 입에 넣기도 했었죠. 남의 침이 잔뜩 들어간 탕수육 소스에 찍어 먹는 그 탕수육 한 점이 어찌나 맛있던지 100만 원짜리 코스 요리의 음식 맛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남이 먹다 버린 탕수육 한 점의 맛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얼마 전 하나의 기적 같은 사건으로 인해 지금의 제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답니다. 절 무시했던 예비시댁과 남친을 빵 차버리고 지금의 여유를 발판 삼아 훨훨 날아가려 합니다.
그 전에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과 함께 지금까지의 인생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한번 반추하고 나면 상쾌한 기분으로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직접 겪은 저는 무진장 힘들었지만 타인이 보기엔 무척 흥미로운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친할아버지는 건축업으로 자수성가한 분이셨어요. 한창 사업이 번창할 때는 리조트 사업까지 확장하셨죠.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온 얘기를 수십 번 들었는데 참 드라마틱하더군요. 할아버지가 7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계모가 들어왔는데 할아버지를 너무 심하게 구박하자 삼촌이 빼돌려서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혈혈단신 보내지게 되었대요. 그곳에서 가정을 일구고 살다가 전쟁으로 폭격을 당해 가족들 다 잃고 다시금 한국으로 홀로 돌아오게 된 거죠. 할아버지는 완전히 무일푼으로 막노동을 하면서 건축을 접하게 됐고 본인이 자재를 떼어다가 팔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후로 우리 할머니와 다시금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며 저희 아빠를 낳으셨죠. 우리 할아버지를 보면 정말 서슬이 퍼렇다는 말이 저절로 떠올라요. 그 정도로 아주 차갑고 엄격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죠. 그런 성품을 지녔기에 그렇게 큰 불을 혼자 힘으로 거머쥐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업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가정에선 그 호랑이 같은 기세 때문에 온 가족이 눌러 살아야 했어요. 또 자기 주장은 왜 이렇게 센지 할아버지는 왕처럼 가족들 위해 군림했고 가족들은 마치 하인처럼 할아버지 말에 무조건 네네 하며 따라야 했어요. 외동아들인 아빠도 할아버지의 기에 눌려 쥐죽은 듯이 살아야 했죠. 이미 성인이 된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크게 혼나고 엉엉 울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 정도로 무서운 분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아빠의 결혼 상대까지도 할아버지가 정해주려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빠의 결혼이 할아버지 뜻대로 안 되자 집안이 난리가 났더랬죠. 전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 얼굴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나마 집에 남아있던 사진 몇 장만으로 엄마의 얼굴을 암기하고 있었죠. 엄마가 절 낳고도 할아버지의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해 결국 제가 3살 때 쫓겨나듯 이혼당하고 미국으로 가셨다고 해요.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커서야 겨우 들을 수 있었죠. 할머니에게 겨우 졸라서 말이죠. 초등학생이 되어 다른 가족들은 엄마가 다 챙겨주고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면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오는데 나만 유모 아줌마나 할머니가 대신 오는 게 큰 불만이었어요. 아주 어릴 적엔 다른 아이들도 다 유모 손에서 자라고 엄마라는 존재는 원래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인지 능력이 생기고부터는 늘 의아하게 생각했죠. 할머니, 난 왜 엄마가 없어요? 유모 아줌마가 잘해주긴 하지만 나도 엄마랑 같이 놀고 공부하고 먹고 자고 하고 싶어요. 친구들이 난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린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대체 어딨어요? 원래부터 없었나요? 할머니는 절 가엾게 쳐다보며 말해주셨어요. 순진아, 세상에 엄마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다. 엄마에 대해 알고 싶니? 네 할아버지가 알면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이거 꼭 비밀로 하렴. 순진이 엄마는 아주 예쁘고 착한 사람이었어. 단 한 가지, 고아로 자라서 돈이 너무 없어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네 아빠를 만나 둘이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당연히 할아버지 눈에 차지 않았지. 너희 할아버지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집안과 사돈 맺고 싶어 했거든. 네 할아버지 불도저 같은 성격 잘 알잖니. 당장 헤어지라고 했지만 둘은 더더욱 사랑해서 우리 순진이까지 낳게 되었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좀 허락해 주실까 해서. 그런데 결혼 허락은커녕 할아버지는 너희 엄마와 아빠 사이를 이간질해서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하더구나. 옆에서 할머니가 말려봐도 소용없었어. 결국 온갖 구박을 받던 네 엄마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미국으로 떠났어. 아마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못 돌아오게 조치를 취한 것 같아. 참으로 독한 양반이지. 네 엄마가 강제로 이혼당하고 널 나한테 맡기며 미국으로 떠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는구나. 밤새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우리 순진이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거의 기어서 나갔어. 도저히 다리가 풀려서 못 걷겠다고 하더라. 너무나 불쌍했어. 아무것도 못해주는 못난 시임이 나도 답답했고. 그렇게 미국으로 가고는 연락이 뚝 끊겨버렸지. 네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할미가 너한테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구나, 아가. 대신 이 할미가 우리 순진이만큼은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말아라. 알았지, 우리 아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저는 어른들의 스토리에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쫓겨났다는 것만큼은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말씀처럼 우리 엄마가 너무 가엾고 불쌍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이후로 밤이면 엄마 생각이 너무 나서 베갯잎을 적시며 잠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편으론 내가 원래부터 엄마가 없던 사람은 아니었구나 란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빠는 호랑이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물려받느라 늘 바쁘고 정신없었어요. 외동딸인 절 보듬어줄 시간도 없었기에 아빠에 대한 원망도 좀 있었죠. 감정적인 부분은 전혀 채워지지 않았지만 승승장구하던 할아버지의 사업 덕분에 경제적 여유는 차고 넘칠 만큼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제 방만 한 20평도 넘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죠. 특히 아주 예민한 미식가였던 할아버지 때문에 외식 한번 하려고 하면 식단 선택하기도 참 어려웠어요. 할아버지는 딱 한 입 먹어보고 맛없으면 풀코스 식사 비용에 팁까지 다 지불하고 일어나서 나와버리셨어요. 여긴 영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가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먹다가도 온 가족이며 수행원들까지 다 일어서서 다른 식당으로 향해야 했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할아버지가 덜컥 췌장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전혀 손쓸 수 없는 단계에서 발견이 되고 말았죠. 평소에 동네 뒷산 정도는 한 번도 안 쉬고 단숨에 올라가는 체력을 가졌던 할아버지였기에 건강검진도 잘 안 받고 지나치다가 늦게 발견한 거죠. 덩치가 산만했던 근육질의 할아버지가 몇 달 만에 피골이 상접한 채 거의 해골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무섭고 차가웠던 할아버지지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니 연민의 정이 생기더군요. 아주 빠르게 아빠에게 사업 승계를 다 해주고는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쯤 할아버지는 절 따로 부르셨어요. 애미와 자식 사이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법인데 그 천륜을 끊어서 정말 미안하다. 저승사자가 눈앞에 아른거리니 돈이고 사업이고 다 부질없구나. 그저 저승으로 넘어갈 노잣돈만 있으면 되는 법인데 난 무얼 바라고 그렇게 돈돈거리며 살았는고. 할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생전 처음 봤어요.
시꺼멓게 뼈만 남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린 나이에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면서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군요. 하지만 마치 고백 같은 유언을 듣고는 할아버지에게 쌓였던 원망이 조금은 풀어졌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게 미안하다고 직접 사과를 하신 거니까요. 그럴수록 엄마를 보고 싶고 찾고 싶은 제 마음속의 열망은 점점 커져만 갔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아빠는 그리 경영에 밟지 못했나 봐요. 점점 사업이 기울고 축소되고 집에 돈이 없어지는 게 체감이 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할아버지 때도 거의 뇌물과 부정행위로 버텨온 헐만 좋은 사업체였다고 해요. 조그마한 회사들 등쳐먹으며 근근히 버텨온 회사였기에 오너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몇 년을 못 버티고 망해버렸죠.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던데 그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더군요. 우리 집안은 정말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소심했던 아빠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돌아가시고 말았죠. 사업이 망한 것보다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제겐 훨씬 더 큰 충격이었어요. 남편도 잃고 집안 사업은 망해버리고 외동아들까지 갑자기 잃게 된 할머니는 망연자실하여 식음을 전폐하시더군요. 그런 할머니가 하루는 절 다급히 찾으셨어요. 순진아, 이리 와보렴. 네 아빠 일기장을 발견했어. 금쪽 같은 내 아들. 너무 불쌍한 내 아들. 늙은 내가 죽어야지. 왜 네가 먼저 가버리니? 아빠의 일기장에는 구구절절 아빠의 심경이 고스란히 적혀있더군요. 엄마에 대한 애타는 마음과 함께 말이죠. 순진 엄마, 정말 미안해. 너무 보고 싶소. 난 사업 체질도 아닌데 아버지 밑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꼼짝도 못하고 경영 수업을 받았는지. 내 아이의 엄마인 당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도 내가 가진 걸 잃지 않기 위해 모른 척했던 걸 피눈물 나게 후회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에서야 깨달았어. 바로 당신이 내가 가진 전부라는 것을. 막노동에서 먹고 살더라도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당신과 순진이를 보호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멍청했어. 다 내 탓이야. 사랑하는 내 아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당신이 미치도록 그리운 밤이야. 멀리 있지만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바로 아빠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쓴 글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미친 듯이 울진 않았는데 아빠의 일기장을 보니 가슴에 맺혀있던 게 터져나오는 것 같은 느낌에 엉엉 울어버렸죠. 불도저 같던 할아버지의 희생양이 된 우리 가족들이 그저 불쌍할 따름이었어요. 거의 무일핀이 돼버린 할머니와 저는 거처를 계속 옮겨 다녀야 했어요. 심지어 차용증도 제대로 없는 빚쟁이들이 할머니와 제가 사는 곳의 문을 수시로 쾅쾅 두드리기 일쑤였거든요. 밤이건 새벽이건 상관없이 들이닥쳤어요. 너무 무서웠죠. 그렇게 2년 정도 공포스러운 생활을 하자 더 이상 빚쟁이들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드디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할머니는 폐지를 지으며 생활비를 버셨죠. 부잣집 사모님으로 요리 사며 가사 도우미 몇 명, 개인 비서까지 두고 사시던 할머니께서 허리 구부리며 폐지를 지우시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저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겠다 싶어서 떡볶이집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기나긴 알바 생활이 시작되었네요. 할머니와 저는 당연히 사치부려던 생활을 완전히 접고 180도 다르게 허리띠 졸라매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약하며 알뜰하게 사는 습관이 지금까지 몸에 배어버렸네요. 재채기와 가난은 숨길 수 없다더니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이사를 몇 번 다니니 빚쟁이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지만 작은 동네에 할머니와 손녀 단둘이 산다는 게 소문이 났는지 웬 거렁뱅이 놈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더군요. 여보, 취한다. 꼬마야, 너 혼자 있니? 할머니 폐지 주우러 가시고 아저씨 물 한 잔만 다오. 술을 많이 마셨더니 목이 엄청나게 마르구나. 아문 좀 빨리 열어봐봐. 누구세요? 지금 우리 아빠랑 같이 있어요. 아빠, 어떤 아저씨가 왔어요. 빨리 좀 나와보세요. 뭐? 아빠가 있어? 그럼 진작 말하지 그랬냐? 그럼 아저씨는 이만 가볼게. 이렇게 이미 돌아가신 아빠를 써먹은 게 몇 번이에요. 나중에 문 앞에 남자 구두며 남자 물건들을 잔뜩 놓았더니 더 이상 시정 접배들이 찾아오지 않더군요. 여자들만 살아가는 집은 이렇게 애환이 있더라고요. 참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느껴졌어요.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할머니는 절 챙겨주려고 무진장에 쓰셨어요. 제 생일날이면 집 근처 1,000원짜리 짜장면집에 데려가 주셨죠. 맨날 짠지 반찬만 먹다가 짜장면이라니 너무 황홀했죠. 짜장면을 우걱우걱 먹고는 할머니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옆 테이블을 봤는데 사람들이 먹고 남긴 탕수육과 소스가 있더군요. 종업원이 아직 치우기 전이었죠. 눈치를 보면서 얼른 제 입에 몰아 넣었어요. 소스에 탕수육 조각을 듬뿍 담가 먹는데 와, 정말 꿀맛이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할머니께서 목격하고 말았어요. 절 붙잡고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아휴, 우리 손녀딸, 할미가 미안하다. 남이 먹다만 음식까지 먹게 만들어서 미안해. 능력 없는 할미를 용서해다오. 할머니께 너무 못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괜시리 죄송했어요. 지하 단칸방에서 할머니와 생활했는데 그날은 마치 아기 코알라처럼 할머니를 꼭 껴안고 잤던 것 같네요. 아직도 할머니 품이 너무 그리워요. 왜냐면 그날 밤이 할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밤이었거든요. 여느 때처럼 학교를 마치고 바로 떡볶이집 알바를 하던 중이었어요. 떡볶이집 사장님께서 황급히 저를 부르시더군요.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순진아. 너희 할머니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돌아가셨대. 얼른 가봐. 경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할머니의 얼굴을 봤는데 목만 여러 군데 들었지 멀쩡해 보였어요. 그냥 낮잠 자는 걸로 보였죠. 의사 선생님, 우리 할머니 그냥 주무시는 건데 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한텐 가족이라곤 할머니 혼자예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저 혼자 살아야 한다고요. 안 돼요, 의사 선생님. 우리 할머니 좀 다시 살려주세요. 제발요. 할머니는 과속 뺑소니 차량에 치여 붕 떴다가 떨어지면서 머릿속 출혈이 심하게 나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다더군요. 돈이 없으니 장례식도 못 치르고 화장한 할머니의 유골을 동네 뒷산에 뿌려드리고는 집에 돌아와 할머니의 물품을 정리했어요. 그러다가 예전 아빠의 일기장 뒤에 할머니께서 마치 유언장처럼 끄적여 놓으신 글을 발견했죠. 순진아, 만일 할매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장롱 밑에 통장 있으니 그걸로 며칠이라도 생활하거라. 그게 할미의 전 재산이다. 장롱 밑을 봤더니 할머니의 통장이 있더군요. 전 재산이라는 그 금액은 고작 33만 원이었죠. 좋기 330억은 넘었던 할머니의 재산이
어떻게 순식간에 33만으로 전락한 건지 인생 무상을 느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할머니의 물품을 정리한 뒤 완전히 현실로 돌아와야 했어요. 이젠 진짜 혼자가 되었기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다짐했죠. 어찌저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대학교는 당연히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봤자 능력 없는 제가 돈을 벌려면 알바 개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었죠. 일단 목표는 지하방에서 탈출하는 거였어요. 제가 아토피가 엄청나게 심한데 습하고 벌레와 쥐가 우글거리는 지하에 살다 보니 피부가 다 뒤집어지고 진물이 나기 일쑤였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월세가 아닌 최대한 전셋집으로 가자는 목표 하에 알바를 3-4개 했죠. 시간이 겹치지 않는 알바를 찾다가 문득 한 건물에 1층 3개의 상점에서 운 좋게 3개의 알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초밥집, 한식당, 편의점 이렇게 3개의 알바를 시간 겹치지 않게 한꺼번에 구할 수 있었죠. 바로 옆 가게이니 동선도 편하고 좋았어요. 게다가 그곳이 4층 건물이었는데 맨 옥탑방에 보증금 1,000에 55만원짜리 반전세가 나왔다기에 약간의 대출까지 받아 반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죠. 4층짜리 한 건물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기에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도 잠시. 그 건물의 주인 아주머니 성격이 아주 지랄맞더군요. 어이, 남의 집이라고 함부로 쓰면 안 돼. 절대 못도 박으면 안 되고. 알았지? 거기까진 이해가 되었는데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 새길래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방에 물이 새는데 지금 좀 올라와 주셔야겠어요. 그랬더니 웬 양동이를 들고 와서는 비 새는 곳에 착하니 놓는 게 아니겠어요? 자, 됐지? 갓 20대나 된 것 같은데 상당히 까다롭네. 원래 옥탑방은 눈 오고 비 오면 좀 새고 그러는 거야. 꼬우면 저기 한 20억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든가. 돈 없으면 이런 데 살아야지 뭐 어째. 안 그래? 누수를 고쳐달라며 몇 번을 강력하게 얘기해봤지만 전혀 들어먹히지 않더군요. 요구사항은 하나도 안 들어주면서 바라는 건 엄청나게 많았죠. 주인 아줌마는 옥탑 바로 밑 4층 주인 세대에 살았는데 초능력기를 가졌는지 맨날 무슨 소음이 그렇게 심하다며 제게 클레임을 걸어왔어요. 아니 아가씨, 뭔 서랍을 그렇게 하루 종일 드르륵 닫아. 아주 시끄러워 죽겠네. 그리고 월세는 왜 반나절이나 늦는 거야? 앞으로는 하루 전에 꼬박꼬박 넣도록 해. 아참, 에어컨은 설치할 생각 말고. 에어컨 설치하려면 벽 뚫어야 하는데 소중한 내 건물에 기스 하나 내지 말라고. 알았지? 더럽고 치사하더군요. 낡은 4층 건물 하나 가진 주제에 마치 재벌인 것 마냥 으스대는 꼴이라니 우습기 그지없었죠. 1층 초밥집에서 알바하며 친해진 초밥집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들을 다 고자질했어요. 아니, 이 건물 주인 아줌마는 낡은 집 고쳐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바라는 것만 많아요? 살면서 기스 하나 내지 말라니. 그게 말이야 방구야 진짜. 그랬더니 초밥집 사장님이 재밌다는 듯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진짜 재밌네.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내가 엄마한테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비 새는 건 좀 고쳐줘야 잠이라도 편하게 자지. 우리 엄마가 너무했네. 엄마라고요? 사장님이 이 건물 주인분의 아드님이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괜히 면전에 대고 부모님 욕했네. 아우, 진작 좀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세입자를 위해 주인이 필수적인 건 당연히 고쳐주고 그래야죠.
당황하는 순진 씨 얼굴이 너무 귀엽네요. 근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사장님. 살면서 어시성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봐요. 우리나라 사람 맞아요? 중국이나 몽골, 뭐 이런 나라 아니고요? 외국 사람이냐는 말은 처음 듣네요. 우리나라에 어시성도 있어요. 좀 독특한 성이긴 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 건물주 아들인 초밥집 사장님과 더욱 친해지게 되었어요. 일식집을 운영하려고 진짜 일본 가서 유학까지 다녀왔다던 사장님은 가게도 성공적으로 운영해 다른 곳에 분점을 내려는 계획까지 갖고 있더군요. 열과 성을 다하는 청년 사업가였죠. 정말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참 멋있게 보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제 눈길을 끌던 건 돌아가신 저희 아빠와 너무 닮은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장님은 돌아가신 저희 아빠와 너무 똑같이 생기셨어요.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아, 그래요? 순진 씨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렇게 시작한 우리 대화는 끊이질 않았어요. 그때가 마감 시간이었기에 사장님은 가게 문을 닫고 저와 한 테이블에 앉아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죠. 누군가와 이토록 진솔한 대화를 길게 나눠본 건 아마 살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초밥집 사장님이라곤 하지만 30살 먹은 미혼 남자였고 저도 20대 여자였기에 서로 남녀로서 끌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네요. 초밥집 사장님인 배종수, 이 남자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와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이 건물을 유산으로 남겨주셔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씀씀이가 워낙 해퍼서 건물 월세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셨나 봐요. 자꾸 이 건물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리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받은 대출만 지금 한 10억은 되는 것 같아요. 대출 이자 갚는 것도 힘겹네요. 그러니 내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우리 엄마 고집은 황소고집이라 그 씀씀이를 줄일 수는 없더라고요. 배종수 이 남자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제가 겪어온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서로의 과거에 대해 모조리 알게 된 우리는 더욱 친밀해졌고 누가 고백할 것도 없이 함께 일하며 자연스레 커플이 되었죠. 이제 우리 연인인데 아직도 자꾸 사장님 그럴 거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사장님? 알겠어요. 그럼 오빠라고 부를게요. 그럼 됐죠? 싫어. 자기라고 불러줘. 내 계획상 우린 아마 머지않아 결혼하게 될 테니깐. 에? 저와의 결혼 계획을 벌써 짰다고요? 저 아직 20대 중반도 안 됐어요. 모쏠이었던 제가 연애를 하는 것도 아직 어색한데? 결혼이라뇨. 난 한번 계획한 건 꼭 이루는 사람이야. 두고 봐. 순진이는 머지않아 내 신부가 될 테니깐. 남자친구가 이렇게 저를 향해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결혼 얘기까지 꺼내는 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내 곁에 있던 모든 가족이 떠나가고 평생 혼자 살아야 할 것만 같았는데 사랑 넘치는 남친을 보며 나도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죠. 물론 아직 남친의 엄마, 즉 제가 사는 옥탑방 건물 주인 아주머니한테는 우리 사이를 말하지 않았어요. 나름 비밀 데이트를 이어갔죠.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둘이 손잡고 맛집 데이트를 즐기고 담벼락에서 뽀뽀하다가 딱 걸리고 말았어요. 야, 배종수, 너 종수 맞지? 야, 아들아, 너 어두컴컴한 데서 뭐하고 있는 거냐? 더워 죽겠는데 누구랑 껴안고 뽀뽀하고 지랄이야? 가만히 있어보자. 아니, 너 옥탑방 사는 그 기집년 아냐? 네가 왜 우리 아들하고 붙어먹는 거야? 돈 없어서 알바 몇 개씩 돌려하는 니까짓게 왜 귀한 내 아들이랑 뽀뽀하고 있는 거냐고.
저와 남친은 남친 엄마에게 우리가 뽀뽀하는 장면을 들켰다는 점에도 놀랐고 남친 엄마의 모욕적인 발언에도 깜짝 놀랐어요. 아, 엄마! 아, 깜짝이야.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요. 자, 진정하고 집에 들어갑시다. 자기야, 내일 초밥집에서 봅시다. 우리 먼저 들어갈게. 뭐? 자기야? 니네 사귀는 사이 뭐 그런 거야? 이것들이 미쳤네. 야, 니 년. 이 거지 같은 년이 내 아들을 꼬셔? 너 옥탑방에서 더 이상 못 살아. 당장 나가버리라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욕을 한 바가지 듣고 나니 어이가 없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남친도 당황해서 벌개진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큰 싸움이라도 날까 싶어 얼른 본인 엄마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남친 엄마 뒤통수에 대고 쌍욕을 하고 싶었지만 진짜로 옥탑방에서 쫓겨날까봐 일단 꾹 참고 제 방으로 올라갔죠. 남친은 본인 가족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제 억울함을 공유할 가족이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마구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컴컴한 방에서 내 곁을 떠나간 가족들을 부르며 오열했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나 혼자 두고 하늘나라로 그리도 빨리 가버린 거냐고요. 엄마,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엄마. 아무리 목 놓아 불러봐도 세상에 전 혼자였죠. 이렇게 아침이 밝고 1층 편의점에 첫 번째 알바를 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순진 씨, 미안해요. 여기 건물 주인분이 순진 씨 해고하고 다른 알바 뽑으라네. 안 그럼 다음번에 재계약 안 해준다고. 순진 씨, 그동안 열심히 일해줬는데 정말 미안해요. 네? 사장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전 제 가게처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요. 아우 참, 옷빼미래나 뭐래나. 순진 씨 계속 쓰면 가게 물 흐릴 거라면서. 나도 그 말은 믿지 않아요. 하지만 이 건물에서 쫓겨나면 또 다른 곳 가서 인테리어 비용 들여야 하니 이제 그만 나가줘요. 너무 억울했지만 일단 두 번째 타임으로 일하던 한식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가게에도 남친 엄마가 똑같이 조치해 놨더군요. 그곳에서도 잘리고 허탈하게 남친이 운영하는 초밥집을 갔죠. 남친이 거의 울듯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른 곳 알바 자리 구해놨어. 당분간은 거기서 일해야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자기야. 내가 왜 일하는 곳에서 다 잘려야 해?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기 엄마는 내가 돈 없고 가족 없는 여자애라서 만만하게 보는 거야?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냐고. 너무 화가 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므로 일단 옥탑방으로 올라갔어요. 남친이 잡아준 알바자리라도 가려고 짐을 챙기러 집으로 갔는데 갑자기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마구 들이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씨, 아직 짐 안 빼면 어떡해요? 지금 새로운 세입자 짐 드려야 하니 얼른 빼줘요. 아직 계약 기간 남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뒤에서 남친 엄마가 뱁새 눈을 하며 노려보더군요. 야, 너 당장 집 나가. 내가 보증금 네 계좌로 쓸 테니 이거 먹고 떨어져. 너 같은 걸 우리 건물 애들이 내가 병신이다. 뭐요? 아줌마, 말 다 했어요? 이거 불법이야. 나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못 나가.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까지 오고 난리가 났지만 놀란 남친이 뛰쳐 올라와서는 제게 빌듯이 얘기했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 보통 성격 아닌 거 알잖아.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게 자기도 편할 것 같아. 내가 자기 살 곳도 당장 알아봐도 올게. 정말 미안해. 지금 짐 빼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지만 남친 엄마가 무지막지한 여자인 건 분명했기에 해코지 할까봐 이 집에서 다리 뻗고 자지 못할 것 같았어요. 남친과 헤어질 결심하고 완전히 이곳을 떠나자고 생각했죠. 고시원에 보금자리를 트고 맥도날드에 알바자리를 얻어 일하게 됐어요. 남친에게도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 했죠.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친은 정말 끈질기게 재회를 주장하더군요. 완전히 스토커가 따로 없었어요.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하는 거 못 봤어? 우리가 계속 사귀게 되면 난 당신 엄마한테 아작날 거야. 나랑 헤어지는 게 날 살리는 길이야. 제발 이제 그만 찾아와. 난 자기랑 결혼하는 게 인생 목표인 사람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랑 다시 안 만나주면 난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 피 말려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매일 꽂히며 선물을 들고 오던 남친이 말라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급기야 키 180cm인 남친이 50kg대로 떨어졌을 땐 걱정까지 되더군요. 피골이 상접한 남친이 어느 날은 기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야호, 자기야, 우리 엄마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자기랑 결혼해도 된대. 그동안 단식투쟁하던 게 먹혔나 봐. 그 이야기를 들은 전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다만 남친의 마음이 진심이긴 한가 보다. 나와 결혼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한 남친이 가상하기도 하고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했어요. 측은지심이 발동하여 그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대답했죠. 전 맥도날드에서 알바하며 밤에는 안정적인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싶었죠. 취업의 꿈을 안고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 여성과 백인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중년 여성이 제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백인 남자와 다급하게 얘기를 나누더군요. 전 속으로 생각했죠. 혹시 나한테 영어로 뭐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나 영어 못하는데? 근데 그 중년 여성이 절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 아가씨 이름이 어순진이에요. 할아버지 건축업 하시고 할머니와 아빠와 같이 살았었죠. 순진이 맞지? 얼굴도 나랑 똑같이 생겼구나. 어렸을 적 얼굴이 그대로 있네. 내 딸 순진아, 엄마야. 혹시 엄마 알아보겠니? 엄마요? 전 얼른 제 지갑을 갖고 나와 지갑 속에 항상 갖고 다니던 엄마의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젊었을 적 엄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니 진짜 내 엄마가 맞더군요.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요? 미국 갔다던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엄마! 전 엄마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른 알바생한테 일을 맡기고는 맥도날드 의자에 앉아 엄마와 미국인 새 아버지와 함께 몇 시간을 이야기 나누었죠. 엄마는 우리 할아버지에 의해 미국으로 완전히 쫓겨나서 영어도 잘 못했기에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해요. 식당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 미국인 새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기까지 낳았지만 아기가 급성 백혈병에 걸려 몇 달 만에 죽고 말았다고 하네요. 왜 우리 엄마한테 이런 비극이 생겨났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순진아, 이제 엄마 완전히 한국으로 왔어. 새아버지도 그토록 스트레스 받던 미국 사업 접고 전 재산 들고 한국에 와서 부동산 투자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어. 여기 맥도날드 건물을 비롯해서 근처 빌딩 세 채가 다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 감락역 근처 빌딩 두 채는 새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말이야. 엄마 명의로 된 거 다 네 앞으로 돌려줄게.
우리 부부는 어린 아들 병으로 떠나보내고 이제 엄마한테 자식은 너뿐이잖니. 내 새끼,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내가 우리 딸 돌보지 못한 죄책감에 편히 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 이제 그 죄책감을 좀 떨칠 수 있게 됐구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돈에 구애받지 말고 말이야. 옆에서 한국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던 미국인 새아버지도 제 등을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생전 처음 보는 분이었고 외국인이기에 낯설긴 했지만 그분의 따뜻한 성품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분과 재혼을 했다니 그나마 우리 엄마에게 다행이라 생각했죠. 엄마는 그날 오후부터 바로 변호사를 고용해 제게 증여하는 작업을 시작하시더군요. 생활비로 쓰라며 계좌로 일단 현금 1억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순식간에 파바박 일어난 일이라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엄마의 넓은 집에서 함께 지내자는 제안도 일단 사양하고 고시원에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남친은 저와의 결혼 준비로 매우 들떠 있었기에 정식 상견례 전에 일단 우리 엄마를 찾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다만 우리 엄마가 미국에서 사업하던 새아버지로 인해 엄청난 재력을 갖게 됐다는 점, 저에게 높은 빌딩 2채를 바로 증여해 주셨다는 점 등은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결혼 후에 천천히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와, 그럼 나 장모님 생긴 거야? 자기야,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가 이번 주에 상견례 하는 걸 하늘이 알고 엄마를 딱 보내주셨네. 역시 우린 천생연분이야. 상견례 장소는 한 호텔의 레스토랑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바로 남친 엄마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야, 너 니네 엄마 만났다며? 뭐 지금껏 딸려나나 제대로 부양하지도 않은 거 보면 그 엄마도 참 돈 없긴 마찬가지인가 보네. 아휴, 한숨만 절로 나는구나. 우리 귀한 아들이 너 아니면 죽겠다고 단식투쟁하는 바람에 억지로 결혼시키는 거니까 쓸데없는 비용은 최소화하자. 뭐 볼 것도 없는 사돈인데 호텔은 과하지. 그냥 우리 집 앞 순댓국집 알지? 거기서 대충 만나고 끝내자고. 알았냐? 끊어라. 일방적인 남친 엄마의 전화에 당황하기 그지 없었죠. 남친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답했던 걸 모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아직 20대 초반인 전 남자랑 사귀면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남자 경험 전혀 없던 모쏠이었기 때문에 앞뒤가 꽉꽉 막혔나 봐요. 그저 남친과 결혼 후엔 시모와 연락 끊고 살아야지 라는 어이없는 생각만 했었죠. 엄마에게 상견례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렸어요. 순댓국집이라는 말에 엄마도 좀 당혹스러워 하셨지만 저의 모든 걸 다 지원해 주시고 싶은 마음에 무조건 다 오케이 하시더군요. 상견례 당일 남친과 저 그리고 남친 엄마가 먼저 도착했어요. 남친 엄마는 배가 고팠는지 순댓국을 먼저 시켜서 우걱우걱 먹더군요. 진짜 예의를 밥 말아먹은 여자였죠. 사돈이 오기도 전에 먼저 개걸스럽게 먹는 꼴이라니. 전 창문 쪽을 보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먼지 한 톨 없는 반지르르한 까만 차가 스르륵 오더군요. 차에 관심 없는 제가 봐도 참 멋진 차였어요. 그 럭셔리한 슈퍼카에서 엄마와 새아버지가 내리셨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순댓국집 안에서 우리 엄마다 라고 외쳤죠. 차에 관심이 많은 남친이 화들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자기야, 저거 장모님 차 맞아? 저거 한 대에 7억이 넘는 차인데? 장모님, 아니 장인어른 뭐 하시는 분이길래 저런 슈퍼카를 모시는 거야? 차 한 대에 7억씩이나가? 그렇게 비싼 차인 줄 몰랐네.
우리 새아버지가 미국에서 크게 사업하시다가 다 정리하고 들어오셔서 지금은 빌딩 총 5채 매입해서 월세 받으며 지내시지. 그중 엄마 명의로 된 거 3채 중 2채는 나한테 얼마 전에 증여해 주셨어. 나 맥도날드 알바하던 그 빌딩 알지? 그 빌딩 이제 내 거야. 뭐 엄마 아버지는 나머지 빌딩에서만 월세가 5, 6억씩 나온다고. 그거면 생활비 충분하다고 말이야. 나머지는 다 나 가지라고 하시대. 남친보다 남친 엄마의 눈알이 아주 밖으로 튀어나올 것 마냥 커지더군요. 뭐라고? 며느리야, 그걸 왜 인제서야 말하니? 친정엄마가 네 명의로 빌딩 2채를 해주셨다고? 아이고야, 어쩌면 좋니? 이거 복이 터졌구나. 우리 아들 땡 잡았네. 땡 잡았어. 가만히 있어봐라. 내 얼른 나가서 사돈을 순댓국집으로 모셔와야지. 남친 엄마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울 엄마와 새아버지를 향해 뛰쳐나가더군요. 아우, 사돈어른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귀한 순진이 시엠이 될 사람입니다. 너무 예쁜 순진이를 저희 집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는 꽃뱀이니 하며 날 무시하고 조롱하던 남친 엄마가 예쁜 순진이니 뭐니 하는 걸 보니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웠어요. 한마디로 현타가 세게 온 거죠. 그 순간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이 모든 걸 중단시키고 싶은 마음에 저도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스탑이에요. 남친 엄마는 그저 한바구음을 지으며 마냥 행복해하며 물었어요. 며느라, 네 새아버지가 미국인이라고 지금 영어하는 거냐? 우리 아가가 영어까지 잘하는 줄 몰랐네. 근데 뭐가 스탑이라는 거니? 네 결혼 준비 다 무효로 돌린다고요. 내가 미쳤지. 당신 같은 여자의 며느리로 들어갈 생각을 하다니. 남친이 단생투직만 안 했어도 결혼까지 약속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를 처음 사귀어봐서 사귀면 다 결혼해야 하는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 이 결혼 다 올스톱이에요. 순진아,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스탑이라는 거야? 뭐가 잘못됐니? 엄마한테 다 말해봐. 엄마, 이 여자가 저보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자기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내가 일하던 알바자리 다 잘리게 만들고 집에서도 쫓아냈어요. 나보고 꽃뱀이라고 하면서 모욕 준 여자라고요. 내가 미쳤어요. 이 결혼 무효예요. 뭐? 우리 귀한 딸한테 그런 망발을 짓거렸단 말이야?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이 시간부로 우리 딸한테 경호원 붙일 거니까 절대 접근할 생각 말아요. 당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돈 어른, 우리 순진이한테 잘못했던 건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우리 돈 많은 며느리 절대 못 잃어요. 내 빌딩, 내 돈, 아니 우리 아들 돈. 그게 왜 당신 돈이고 당신 빌딩이에요? 진짜 파렴치한 사람이네. 얼른 가요, 엄마 아버지. 남친이 뒤늦게 쫓아와 날 붙잡았지만 그 모자의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얼른 뿌리치고 새아버지의 차를 타고 요요히 떠났죠. 그렇게 저희 결혼은 눈앞에서 파토나고 말았답니다. 살면서 가장 잘한 행동인 것 같아요. 납작 엎드려 구애하는 남친에게 질질 끌려 진짜 결혼해서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네요. 저는 지금 미국으로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대학에 합격하면 엄마 새아버지와 함께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지낼 것 같아요. 오래전에 손 놓은 영어 공부지만 원어민 교사가 되어주는 새아버지의 트레이닝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고 있네요. 엄마와 새아버지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내 운명에 감사해요. 꼭 돈 많은 엄마여서가 아니라 날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엄마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줘서
날 찾아줘서 그 운명의 끈에 그저 고맙네요. 역시 세상에서 엄마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라는 존재가 당연히 옆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기에 더없이 소중하네요.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